네, 사법논담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쭤볼 게 두 가지라 네.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물 4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용된 혐의가 역시 직권남용.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공소유지가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검찰에서 이야기한 건 헌법 위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법 위반 얘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 그 당시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도 8월 달에 있었던 일인 거죠. 김책항에서 러시아 해역에서 오징어 잡입에 선상 반란을 일으킵니다. 3명이 무려 16명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런 워딩이 우리 국정원 등의 합동, 정부 합동 신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살인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김책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 그리고 무슨 여비 같은 거를 마련할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징어를 팔. 그리고 돌아갔다가 1명이 잡히고 2명이 남아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바로 귀순 의사를 밝혔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 해군을 추적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잡혀요. 그리고 나중에야 귀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합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게 진정한 귀순이냐. 그리고 국제난민법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비정치적인 강력범죄자는 국제법으로도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난민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헌법도 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에는 북한도 포함되고 북한 주민은 사실상 대한민국 주민으로 간주된다라는 그 전제가 깔린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헌법 바로 4조에서는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지위가 있는 거예요. 사실 북한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이 부분을 강제 북송해서 직권남용이다, 범죄 행위다. 저는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사건이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서해에서 하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동해에서 이제 서해는 이제 공무원 피살 사건이고. 예,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구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동해 쪽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시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귀순을 했을 때 당시에 뭐 이제 살인자였다, 뭐 혐의 범죄 혐의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상 공개된 거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 난민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분들은 대한민국 엄연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의 지위를 가지고 또 하나는 북한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저항하면서 거의 사실상 강제로 떠밀다시피 해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판문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뭐 살인죄에 대해서 뭐 정식적인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법에 보면은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까지 규정을 한다고 제가 널리 양해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하라는 의미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권한이나 절차 없이 그냥 무단으로 지금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이후에도 이것이 좀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이 사안이 좀 축소 보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율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기준에 의한다면 이 사안도 직권남용으로 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 좀 뽑아서 특별히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주인가요? 김학의 그 전 법무부 장관 긴급 출국 금지 조치 관련해서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 내용을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절차상 설령 하자가 좀 있다 하더라도 긴급 출국 금지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 지금 이 점을 강조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혹시 이게 네. 요번 이 그 강제 북송 사건하고도 연결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그 출국 금지 관련된 판결에서도 지금 무죄가 나왔는데 사실 직권남용 남용 시대라는 그런 기사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굉장히 뭐 걸핏하면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다 직권남용으로 양쪽이 다 걸고 있거든요. 근데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직권에 해당이 돼야 되고 또 남용이라는 것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결국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것인데 굉장히 좀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판례가 지금 누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때 무죄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요 불법 출금 관련된 사건도 저는 조금 이제 항소를 지금 우리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 판결 봐야 된다고 보고 저는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뒤집힐 수 있다? 예,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 동해 사건으로만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저는 의심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법부가 이제 기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저 직권남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꽤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때 이제 그 외과 안보 라인의 설명을 얘기했잖아요. 흉악범인데 네. 흉악범을 그냥 풀어놓으면 우리 어떤 그 국민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이었는데 그게 김학의 건에서 지금 법원이 판단했던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예.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해당될 수 이걸 있죠.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김학의 전 차관의 그 불법 출금 금지 사건도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던 건이거든요. 네네. 법원이 지금 짚어주신 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식 사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혐의 됐던 사건 번호로 이 긴급 출국 금지를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사건이 무르익어서 거의 입건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밤에 도주를 사실상 시도했던 겁니다. 그럼 그런 사실관계와 맥락을 완전히 제거하고 아주 지엽적인 불법성을 이유로 어떤 범죄로 직권남용죄로 유죄 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목적의 정당성을 좀 더 높이 평가할 것인지 대단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이랑 대부분 의견이 같지만 전 이 김학의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강제 북송 사건으로 돌아오면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이 타이틀이 돼선 저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살인범인 북한 주민에 대한 북송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국회 정보위원장인 지금의 여당 소속 의원이었던 겁니다. 이해운 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돌아다니는 게 끔찍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만약에 남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갑자기 부인을 한다거나 하면 증거 같은 게 없습니다. 다 북한에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유죄를 확신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이게 좀 궁금해서 네. 좀 두 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요 포인트만 뽑아내고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테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여쭐 게 하나가 더 있어서 요 문제는 요 정도로 가름하고요. 또 한 가지가 역시 이제 그 최고의 지금 이슈는 정순신 전이 아니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소송전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학폭이라고 하는 게 최종 결정돼서 그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에 들어갔다. 그래서 시간 끌었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아요? 예. 이 아주 낮은 처분을 받더라도요. 서면 사과가 굉장히 낮은 처분인데요. 그래도 생활기록부에는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안이 가장 문제가 되냐. 일단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애들.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갈 땐 또 생활기록부가 평가 대상이 되고 네. 대입을 앞둔 사람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면 집행정지부터 신청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자체를 막아주세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본안을 굉장히 미루는 연기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네. 정순신 씨가 꼭 그렇게 했죠. 완전히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항소심인가 가서는 우리가 소재기 자체를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거 기각이 아니라 각하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까지도 합니다. 왜?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피해 학생 중심으로 봤을 땐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물론 뭐 3심까지 다 판단받을 권리가 있죠. 재판 청구권 다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 굉장히 그 명확한 학교 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 대학 입시에 뭐 활용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기 속에서 결국 끝까지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것이 처분이 1호부터 9호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서면 사과부터 해서 교내 봉사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수료를 한다라든지 아니 뭐 그 강제 그 전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지금 처분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아버지가 법조인으로서 법을 잘 알다 보니까 이것을 뭐 변호사 핑계를 댑니다마는 그냥 어찌됐든 법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이것을 더 법을 활용해 가지고 오히려 더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비론 여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약간 결례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는데 네. 혹시 두 분도 변호사시니까 혹시 네. 비스무리한 사건 혹시 수임하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학교를 대리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학교를 대리해서? 예, 상대방이 가해 학생이었는데 좀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임료가 비싸다는 로펌을 선임했고 이름을 가해학생 쪽에서 이름을 대면 좀 알만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분은 학교폭력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선거 이런 쪽의 전문가시고 유명하신 우리나라에서 분인데 제일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하다. 이게 뭐 볼륨이 엄청 큰 사건은 아니거든요. 이제 변호사로서. 아버지가 근데. 부모가 누군데 뭐 이거 금융계, 밝히시면 안 되는 걸 알고 하여튼 있습니다만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잘 나가는 예, 부모. 예. 그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면 수임료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게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수임료가 어제 MBC에서도 이게 1, 2, 3심 다 가면 최소 5천은 뭐 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수임료라는 게 원래 좀 대단히 좀 고무줄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다른 건 수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곳에 뭐 누구라면 이거는 좀 비교적 저렴하게 해드리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 그 학생이 계속 미뤘어요. 생기부에 역시 이제 또 시간 올라가는 끌기였습니까? 것을. 네, 그래서 수시로 대단히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들어갔습니까? 예, 왜냐면 아예 기록이 안 됐었거든요. 수시면 정말로 생기부 반영비율이 되게 높은데. 예, 그때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야, 집행정지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학교에서 자체 해결을 하면서 이제 끝냈던 것이 지금은 이제 교육청 단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이 이제 소위원장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정말 재판하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가 앉아 있고 위원들 외부 위원들이 한 대여섯 명 앉으면서 이제 한 명씩 가해자 학생 들어오고 피해자 학생 들어오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입장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는 그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을 좀 해가지고 이제 방어를 받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것이 좀 학교폭력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은 변호사 선임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굉장히 좀 진지한 그런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그럼 이게 이른바 법률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있죠. 뭐냐면 예. 그러니까 큰 상품화 되어 버린 거네요. 예, 약간 블루오션 비슷한 느낌.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예. 오래됐습니까? 예. 아이고 참.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인 정순신 변호사는 현직 검사로 그것도 이제 인권 감독관으로 있을 때잖아요.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현직 인권 감독관을 맡고 있는 현직 검사가 이렇게 했다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1심 판결문을 보고 약간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고등학생이 친구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더더군다나 뭐 빨갱이 그리고 아버지 고향이 제주도라는 이유로 이런 언사를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괴롭힌다 그러면서 더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 건요. 아이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아이가 처음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는데 부모를 만나고 오면 계속 진술서도 바뀌고 태도도 변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코치를 하는 거죠. 왜? 법률 전문가들은요. 이 법률 어떤 분쟁의 과정 중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반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상당히 꺼리거든요. 그게 책 잡힐까 봐 그런 겁니다. 나중에 재판받을 때.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이에게 좋은 결과로 왔습니까? 정말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참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사실 인권감독관이라는 직위가 이제 2017년 신설이 된 것인데 이제 부장검사들이 가는 데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면은 그 인권감독관이 피해자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 부당한 수사나 이런 게 있었는지를 체크하고 그렇죠. 조사하고 이러는 지금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그런 감독자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근데 저는 이 정도 수준의 그런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가진 분이 인권감독관을 지냈다는 것도 굉장히 이건 문제지만은 사실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경찰에서도 2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고 경찰청장이 차관급이니까 이건 차관 보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고위직에 가는 분이 이제 이런 그 인권감독관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인식을 가졌다라면 저는 지금 이 학폭의 피해자가 엄연히 뉴스도 보고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얼마나 이게 참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 임명 자체부터 이것이 부실검증 문제까지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아까 제비타임에서 잠깐 제기했는데 보통 이제 그 인사 검증까지 된다면 본인한테 여러 가지 동의서를 그렇죠. 받잖아요. 네. 개인정보 조회가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정순신 변호사나 직계 좀비속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있었던가를 얼마든지 조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번호 이름 하면 다 조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안 했다라는 그러니까 했는데 그냥 지금 숨기고 있는 건지 안 한 건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말이 안 되는 구멍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인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제가 뭐 익명이긴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 내지 본인의 직계 좀비 속의 송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체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검색만 하면 다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민정수석실 없을 때 뭐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습니까? 이제 기자들에게 질문받겠다 그랬어요. 인사 관련해서 질문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른다고 연 사흘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당사자가 기술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술을 안 하고 빠뜨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엄청난 결격 사유죠. 근데 빠뜨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검증 단계에서 이것이 다 검색이 되는 것이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락이 되고 평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사실상 인사검증 시스템의 무능 내지는 부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능으로 봐도 문제인 것이고 고의적으로 이것을 무마시켰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양당 간에 사실상 인사검증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지금은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좀 잠깐 하고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법이니까 네. 두 분께서 이제 경험을 해보셨다니까 지금 이러면 이렇게 소송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간 끄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건 좀 뭔가 법적 정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시간 끄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리 행사예요.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안이라는 정식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정말 누구도 결론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집계를 내보면 이 가해 학생이 승소하는 비율이 20%가 채 안 돼요. 단순히 시간을 끄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최근에도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리긴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넣는 그 문제가 상당히 좀 쟁점이 핵심은 되는 그거잖아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 나중에 되면 또 지워져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집행정지를 어떤 범위를 좀 축소하거나 이런 권리 행사도 좀 제한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벌써 법률 시장에서 블루오션이 될 정도로 이게 남발이 되고 맞습니다. 있다면 이거는 좀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대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럼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정순신 아들 방지법까지 뭐 국회에서 좀 그러니까.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조금 더 이런 학폭 사안이 굉장히 그 어린 시절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뭐 같은 피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더 이건 심각한 타격을 입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내지는 피해자 보호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제도가 설계가 그러니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 일치네요. 뭐 네. 이론이 있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4번 논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인규,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